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고 또 아시아 선수들의 빅클럽, 빅리그 이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이어 일본 선수들도 최근 활약을 통해 빅클럽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미토마 선수의 맨시티 이적설에 이어 엔도 와타루 선수가 리버풀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버풀이 중원 보강이 절실한 가운데 카이세도도 노렸고 라비아도 노렸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첼시로 향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일본 미드필더 엔도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럽 현지에서도 놀라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클롭 감독이 왜 일본 대표팀의 엔도를 선택했는지, 리버풀의 이적 시장 상황, 그리고 엔도는 어떤 선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죠.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8월 17일 새벽에 희열 위고를 띄웠습니다. 메디컬 테스트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예약됐다라고 보도했으니까 사실상 거피셜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대표팀의 주장이자 또 슈투트가르트의 주장인 엔도 선수가 1,8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리버풀 이적 개인 합의 끝났고 최종 사인만 남았다라고 독점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 입단하면서 엔도 선수와 함께 한일 듀오를 좀 결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동을 할 때 일본 선수가 팀 내에 있을 때는 막역하게 지내고 정서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 잘 맞고 조금 이제 절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우영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슈투트가르트의 선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리버풀로 떠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엔도 영입설 기사의 신뢰성은 디 애슬레틱의 최고 정통한 기자 중에 한 명이죠.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까지도 보도를 하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보도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은 이적료가 로마노 기자는 1,800만 유로라고 보도를 했는데 디애슬레틱의 온스테인 기자는 1,9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로 합의가 됐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미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한 허가를 받았고 이동할 것이다라는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 그리고 로메오 라비아 이 두 선수 영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가운데 클롭 감독이 엔도 영입으로 선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리버풀과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하필이면 이 두 팀이 미드필드 보강 과정에서 크게 경쟁을 붙었었죠. 리버풀이 브라이튼 구단과 카이세도 이적료에 합의를 했는데 개인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카이세도가 첼시행을 선호하면서 첼시가 리버풀이 브라이튼에 제시했던 그 이적료를 맞춰주는 1억 2,700만 유로라는 기록적인 이적료를 맞춰주는 결과 속에 이제 카이세도의 첼시 이적 오피셜이 떴죠. 그에 앞서서 리버풀이 미드필드 보강을 위해서 협상하던 로메오 라비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첼시 이적 희열 위고가 뜬 상황입니다. 공식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친 라비아 선수의 이적료로 4,500만 파운드 이상을 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첼시가 6천만 유로의 옵션까지 이제 포함된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서 리버풀은 결국에는 올 여름 타깃, 미드필드 타깃을 모두 잃게 됐어요. 사실 리버풀은 올 여름에 미드필드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팀의 주장이었던 조던 핸더슨이 물론 황혼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클롭 감독은 좀 더 남으면서 인수인계 과정, 세대교체 과정에 좀 중간다리 역할을 조금 더 해주길 바랬었는데 알 에티파크로 제라드 감독의 부름을 받아서 이적을 했고요. 파비뉴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경기력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선수는 아닌데 역시나 알 이티하드로 전격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졌던 황혼기를 맞은 베테랑 미드필드인 제임스 밀러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티아고 알칸타라까지도 지금 사우디 팀과 링크가 있는데 워낙 미드필드가 많이 이탈하다 보니까 클롭 감독은 티아고 알칸타라는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티아고 알칸타라도 잦은 부상 문제라든지 지금 팀 내에 다른 미드필드들이 합류하는 과정 속에 확고한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미드필드 보강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첼시와의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때도 드러났지만 올여름에 물론 리버풀이 맥칼리스터라든지 소보슬라이 같은 특급 미드필드를 영입했어요. 브라이튼에서 검증된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을 이룬 맥칼리스터는 처진 스트라이커, 공격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드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패싱
능력, 움직임, 압박 능력, 수비 커버 능력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예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기에는 신체 조건이나 또 공중볼이나 혹은 후방 빌드업 능력이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 선수의 최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더불어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키가 클 뿐이지 공격 능력이 강조된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드로 내려왔을 때는 이 선수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장점을 온전히 끄집어내기보다는 단점이 드러나는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천후 멀티플레이인 학포 선수를 첼시와의 경기에 중앙 미드필드로 시험 경험해봤는데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결국엔 66분에 이 선수를 빼고 커티스 존스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커티스 존스조차도 메잘라 위치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특히 공격적인 기여도가 좋은 선수니까 후방 조율사, 후방 커버 수비력 이런 것들을 갖춘 미드필드가 필요합니다. 카이세도나 라비아나 뭐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그런 수비 커버력과 후방 빌드업 능력과 활동력을 갖고 있는 정말 역동적인 미드필드인데요. 이런 선수들을 이제 데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엔도 선수 영입을 결정한 겁니다. 사실 클롭 감독은 그 어떤 유럽의 명장들보다도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없고 또 아시아 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감독인데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이제 전성시대로 이끌기 직전 시대에는 이영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중용을 했던 바가 있고 그 뒤에는 또 지동원 선수를 영입해서 물론 많은 기회를 제공하진 못했지만 활용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는 무엇보다 카가와 신지 선수가 최전 성기를 누릴 때 클롭 감독이 정말 잘 썼던 바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 선수도 충분히 최고의 퀄리티를 낼 수 있고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로 옮긴 뒤에도 미나미노를 영입했고 비록 미나미노가 성공하진 못했지만 쏠쏠하게 뭐 조커 자원이라든지 로테이션 자원으로 잘 활용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한국 선수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리버풀 감독으로 이제 잘츠부르크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조건 문제 때문에 미나미노를 영입했지만 황희찬 선수 영입을 위해서 접촉을 했던 것도 확인을 했던 상황이고요. 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뭐 지난해 여름에 이루지 못했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움직이려 했던 것도 풋볼 런던에서 보도했던 바가 있죠. 동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클롭 감독이다 보니까 로메오 라비아라든지 또 카이세도를 놓쳤을 때 엔도 와타루를 대안으로 점찍은 것도 충분히 클롭 감독으로서는 납득이 될 만한 결정이고 무엇보다 엔도 와타루가 독일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을 잘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클롭 감독도 좀 근거리에서 지켜봤고 충분히 체크해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의 최대 축구지죠. 키커지가 매년 매 시즌마다 선수들의 등급을 평가를 통해서 나누게 되고 또 평균 평점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지난 시즌에 엔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 중에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월드 클래스 다음인 인터내셔널 클래스, 국제적으로 통하는 선수다. 세계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 밑에 단계의 유럽 대항전급, 그 어떤 팀에 가도 통할 만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올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해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뛰게 된 라이머 선수라든지 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핵심 미드필더인 엠레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키미 선수도 이 같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엔도가 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독일에서 받고 있는 선수고 통계매체인 스코어카 같은 경우에는 파비뉴가 떠난 가운데 엔도 와타루가 리버풀에 합류하게 되니까 이 두 선수의 특징과 장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비교를 했는데 득점 능력 파비뉴보다 엔도가 높고 또 슈팅 정확성도 파비뉴보다 엔도가 높아요. 즉 파비뉴가 명확한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엔도는 공격 전개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어시스트나 기회 창출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기록이 파비뉴보다 훨씬 뛰어난 게 엔도 선수고요. 다만 패스 정확성과 패스 시도, 후방에서의 뒷점 패스를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파비뉴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합 능력과 이제 태클 그리고 이제 파울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엔도가 신체 조건에 있어서는 188cm의 파비뉴보다 10cm나 작지만 그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훨씬 좋다.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만 약점이 있을 뿐이지 지상 경합에서는 훨씬 더 도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이겨내고 또 클리어링 기록까지 좋다 보니까 딱 이 공중볼만 빼고는 엔도가 파비뉴보다 더 나은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슈투트가르트 분데스리가 무대에 입성한 이후 엔도 와타루 선수의 기록이 대단한데요. 스코어카에서는 엔도의 스타일을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비교했어요. 후방 빌드업 능력, 뒤에서 경기를 만들어가면서 상대 공격도 커버하는 그런 수비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3시즌 동안 수비 지역에서 공을 획득해온, 공 소유권을 획득해온 기록이 무려 254회로 가장 많았고요. 키가 크지 않고 공중볼에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공중볼 획득 기록이 219회로 역시 최다고요. 클리어링도 175회로 최다. 그리고 헤더 걷어내기도 105회. 그리고 볼 터치는 두 번째로 많았어요.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 중에 6,511회를 분데스리가 전체 미드필드 중에 가장 많은 6,511회를 기록했고 패스 완료 횟수도 두 번째로 높을 정도였으니까 엔도 선수가
공을 소유하고 허브 역할을 하면서 수비 커버까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분데스리가에서 기록적으로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엔도 선수 한 명으로는 조금 이제 우려점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프리미어리그의 피지컬이나 템포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명을 더 데려와야 한다. 부상의 발생 여부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맨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연결됐던 모로코의 월드컵 4강 신화 멤버인 소피앙 암라바트가 지금 리버풀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네덜란드의 유력 매체인 AD에서 나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활약을 했던 바가 있다 보니까 네덜란드 쪽에서도 이 암라바트의 정보에 정통한 기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피오렌티나 소속이지만 위트레흐트, 페이노르트에서도 활약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도중에 바르셀로나가 오퍼를 했지만 이적료라든지 뭐 임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피오렌티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고, 맨유가 최근에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공식 제안까지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버풀이 미드필드 보강이 급해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웨스트햄도 암라바트 영입을 위해서 움직였던 바가 있지만 피오렌티나와 이적료는 합의했으나 암라바트가 더 큰 팀으로 가고 싶어서 개인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좀 더 이전 거슬러 올라가면 토트넘도 이 선수를 지켜봤던 바가 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이 AD의 보도를 본인이 취재한 결과 좀 맞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이 간 건 아니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결국 엔도 와타루와 암라바트 이 두 명의 영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카이세도와 라비아를 노리다가 엔도와 암라바트를 영입 대상으로 바꾼 것은 분명히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더 이상 이적 시장이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고 또 검증된 선수, 또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를 택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엔도와 암라바트라도 데려와서 보강을 해야 되는 리버풀의 상황인데요. 이 두 선수가 오게 될 경우에 확실히 이제 포백 앞을 지키는 수비형 미드필드이자 후방 빌드업 미드필더로 뛰게 될 것입니다. 최전방은 다르인 누네스와 학포 선수가 차지하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루이스 디아스와 디오고 조타, 오른쪽에는 살라가 확고하게 뛰면서 유망주인 도크에게 기회가 오고요. 사실 이 자리는 뭐 엘리엇도 소화할 수 있고 소보슬라이도 전진 배치가 될 수 있겠죠. 두 명의 메짤라 자리에 메칼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뛰고 그 백업 자원으로 커티스 존스나 엘리엇이 뛸 것 같고요. 메칼리스터도 소보슬라이도 뭐 다른 선수들도 이 포백 앞자리를 맡아볼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없고 자신의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도나 암라바트가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알렉산더 아놀드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또 미드필드처럼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수비 커버를 위해서라도 엔도나 암라바트 같은 수비력이 있는 배후 공간 커버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메칼리스터나 소보슬라이가 아쉽다. 수비력이 더 방점이 찍혀있는 미드필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왼쪽 풀백은 로버트슨과 치미카스, 센터백 라인은 판다이크, 코나테, 마팁, 고메즈로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에 더블 스쿼드가 구축되어 있지만 바로 이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보강이 절실한데요. 엔도와 암라바트, 과연 이 두 선수가 리버풀이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또 국내 컵대회 우승을 위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데 일단 오피셜이 나오면 조금 더 면밀한 데이터 또 면밀한 상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첼시와의 개막전 비겼는데요. 2라운드 홈 개막전은 본머스를 상대로 치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경기입니다. 다만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향후 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첫 승이 굉장히 길게 지연될 수가 있어요. 8월 19일 토요일 밤 11시에 본머스를 반드시 이겨야 지금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3라운드 원정 경기, 요 경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겠고요. 또 9월 3일 비록 뉴캐슬전에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이 만만치 않은 보강을 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있고 또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맨유를 상대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도 경기를 해야 됩니다. 또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이런 역습 능력이 리버풀의 이제 약점을 공략하기에 뛰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웨스트햄도 올여름에 만만치 않은 좀 보강을 했고 또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왔던 토트넘과의 경기도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버풀 올 시즌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려면 빨리 보강도 해야 되고 또 빨리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과연 미드필드 보강 결국 이룰 수 있을지 리버풀의 이적 시장 상황 확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더 디테일한 분석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